만약에 유럽 열강들이 19세기, 20세기까지 계속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거느렸다 그러면은 미국은 저렇게 못 컸을 거예요. 일제 식민지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보이는데요. 그걸 극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제 식민 지배의 후유증을 못 떨쳐내든지 종속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 최소한 수십 년 뒤까지는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좀 비극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진핑이 지금 독재를 하는 것도요, 중국이 잘 나가서가 아니고 뭔가 공산 독재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러시아 경제가 보면은 사실은 좀 정상적인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리학적으로 지구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 대서양을 동시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물류, 무역,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안보, 재해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평양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 러시아는 태평양, 대서양 동시에 갈 수가 있지만은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부동항이 많지가 않다. 대서양 방면은 발트해, 흑해 전부 다 내해들입니다. 물론 북극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북극해는 항해 자체가 거의 힘들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항도 많이 있고 온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다만 좋은 게 아니고 땅까지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땅 넓이가 세계에서 3위, 4위쯤 됩니다. 그냥 넓은 것들이 아니고 너무나 풍요롭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텍사스, 세계적인 유전지대고, 그리고 동부지대에는 석탄이나 철광석도 굉장히 많다. 그 외에 광물 자원,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발달돼가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농업입니다. 미국 대평원은 세계 최고의 농업지대다. 요즘에 보면은 농업, 현대 사회 경제에서 농업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이 잘 나오고 가상현실이 어쩌고 해도 당연히 못 먹으면 굶어 죽겠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평원, 토질도 세계 최고, 생산력도 세계 최고다 보니까 당연히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에 미국의 식량 원조를 많이 받았다. 미국은 그럴 힘이 되는 겁니다.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 곡식 같은 게 남아도니까 50년대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정학. 자, 미국에 쳐들어가려면은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다. 물론 미국에 스파이를 침투한다, 게릴라를 침투한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미국에 수백만 대군을 침투해가지고 미국을 정벌을 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캐나다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통적으로도 사이가 좋았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감정은 안 좋지만은 국민의 면에서 아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멕시코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무슨 SF 영화 이런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나라가 미국의 심장부를 어떻게 점령할, 허를 찔릴, 속된 말로 본질이 틀릴, 이런 걱정 없이 다양한 세력 투사, 세력의 확장, 팽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리학이라 그러는 것은 땅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그러듯이 완전히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운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만약에 유럽 열강들이 19세기, 20세기까지 계속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거느렸다 그러면은 미국은 저렇게 못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절대 왕정의 어떤 폐단, 어떤 시민혁명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나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도 혁명이 나서 프랑스로부터 거의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 옛날엔 루이지애나 주만 루이지애나가 아니고 미국 중부가 다 루이지애나였습니다. 완전히 계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이티가 있어야지만이 프랑스 본토랑 이제 루이지애나 식민지랑 연결이 되는데 아이티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본국이랑 식민지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은 영국한테 뺏겨버리겠다. 그러나 뺀 차라리 미국한테 돈 주고 팔자. 그러면서 미국은 순식간에 영토가 2배가 돼버린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이제 그 아메리카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그 에스파니아가 완전히 그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 때문에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멕시코라든지 남미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국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은 19세기 중반에는 멕시코하고 이제 그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 독립 직후에 멕시코 영토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뜯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개선돼가지고 워싱턴 주일 때도 이제 돈 주고 사고 정말 운 좋게도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러시아로부터도 알래스카를 사가지고 러시아까지도 이제 그 북쪽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에스파냐가 몰락한 틈을 타가지고 이제 쿠바도 뺐고 필리핀까지 뺐으면서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되면은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될 수가 있어. 여기에는 이제 횡단철도 그리고 이제 그 수에즈운하 같은 토목공사의 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서구 문명이 들어가가지고 가능을 했다. 자, 미국에 유럽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의 10,000년이 넘도록 미국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지리적 이점을 못 살렸느냐? 못 살린 겁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이 뭔가 좀 국민성이 떨어져서 뭐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그 미국 대평원 워낙 기름진 땅이지만은 여기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뭐 밀이나 보리 같은 어떤 그 작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도 버팔로 같은 것들. 버팔로 들소지만은 우리가 아는 소하고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아는 소는 길들일 수 있지만은 버팔로는 길들이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소보다 훨씬 가치로운 말은 없다. 원래 이제 말의 직계조상 에쿠스 페루스는 북아메리카 원산이지만은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 잡아 없애버렸다. 그런데 유라시아인들은 어찌저찌 길들여가지고 이제 그 교통수단, 군사 무기로 썼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했겠지만은 그 땅은 기름진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유목 생활 내지는 수렵 채집 생활 아니면 반농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못 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가면서 뭐 밀, 뭐 보리 이런 것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이제 체계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이제 서구식 문물도 갖고 들어가면서 뭐 철도도 부설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비로소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경제 강대국들의 지리적인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강대국들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200년 전부터 어떤 그 잘 살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소수 마이너한 케이스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제국주의를 주도했거나 적어도 제국주의 열강한테 완전히 식민지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 많이 좀 시달림을 당하고 뭐 이권을 많이 뺏기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자기 나라 이제 체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뭐 일제 식민지 덕분에 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보이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식민지가 한번 되면은 그걸 극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제 식민 지배의 후유증을 못 떨쳐내든지 더 심하면은 여전히 옛날 식민 모국이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지금도 이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외인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직도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제국주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물론 그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을 시켜놓고 이래저래 내정 간섭을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항공모함이나 외인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후유증 내지는 악영향 더 심하면은 여전히 종속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을 탈식민주의라 그럽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이제 그 독립을 했지만은 여전히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이 나라의 미래까지도 해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식민주의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무역로 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미국이 이제 그 태평양, 대서양을 같이 이제 끼고 있다 하는 게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륙국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내륙국의 경우에도 첫째로는 자원이 풍부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둘째로는 애초에 내륙국이어도 교통 인프라가 좋은 경우. 예를 들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는 바다가 없습니다만은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옛날 중세 시대부터 굉장히 잘 나가는 상공업 중심지였다. 그리고 체코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까지 큰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약간 좀 지리학적으로서 호기심이 드는 게요. 저 중앙아시아 옛날엔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보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아프간의 수도 카불 아니면은 이제 헤라트 뭐 이런 도시들은 옛날엔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예를 들어 티무르 제국의 수도도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지정학자였던 이제 맥킨더라는 인물은 그 심장지대 이론을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일대 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해양 세력이 직접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일대 심장지대를 이제 차지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장지대는 이제 동유럽 끝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는 조금 교통이 덜 발달해가 있지만은 철도, 항공교통이 발달을 하면은 정말로 이런 곳이 세계 최고의 심장지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뭐 특히 그 러시아의 정책, 뭐 중국의 1대1로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하고는 별개로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이 선진국 반열에 못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동료 이제 그 학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심장지대 이론 같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바다와 박혀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지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갑니다. 향후 100년간도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가 될까요?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안 그렇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십 년 뒤까지는 미국이 지배하는 지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배까지는 아니어도 그 주도권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중국, 러시아, 더 넓게 보면은 그 인도하고 EU인데요. 중국, 이런 나라들, 이런 세력들은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좀 삐걱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그 공산 독재, 물론 뭐 공산 독재 덕분인지 뭐 때문인지 이 공산 독재를 하면서도 중국이 아주 그 경제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지금 독재를 하는 것도요. 옛날에 이제 뭐 덩샤오핑이라든지 이제 그 짱쩌민 뭐 아니면 원자바오 후진타오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집단 지도 체제 뭐 철저한 개인 독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때보다 더 독재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잘 나가서가 아니고 뭔가 이제 공산 독재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외국의 기술을 탈취해오고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기술 양성을 막 적극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가 성장한다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독재를 해가지고는 틀림없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상으로 뚜렷하다. 애초에 지금 그 푸틴의 러시아 경제가 보면은 사실은 좀 정상적인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은 R&D, 뭐 기업의 활동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원자재, 자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까지 저렇게 벌여놨기 때문에 저걸 수습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떤 푸틴의 독재 체제 또는 푸틴이 쌓아올린 체제가 뭐 한 10년, 20년 더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체제가 어떤 미국을 대체할 만큼 강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밖에 못 보겠죠. 당장 지금 뭐 러시아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뭐 군사비를 틈없이 많이 올리고 있다. 심지어 북한 군대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당연히 저런 것들도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그 잠재력 자체는 크지만은 그 못지않게 어떤 한계가 뚜렷하다.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너무 낮은 국민 소득 이런 부분이 그 인도의 그 발목을 잡고 있다. EU 같으면은 사실은 EU가 이제 미국을
했을 것 같으면은 뭐 진작에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못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몰락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날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진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제 그 시급한 거는요. 지금 같은 미국 지배 체제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 따지면 그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이 독주하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는 체제는 너무 소모적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체제가 이어지면은 제일 큰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이런 그 미국식 시스템, 중국 시스템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주의, 뭐 경제의 발전 이런 거 이전에 자칫하면은 환경이 완전히 절단 나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숨쉬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될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떤 사실은 제가 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 국가원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지금 미국 체제, 지금 중국 체제가 세계를 지배해가지고는 권력의 이동, 뭐 돈벌이 이런 수로 넘어가지고 인류 사회,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스러워. 이 부분이 정말 바뀌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 후손들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정도는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를 그 책을 냈는데요. 지리학자로서 당연히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땅이라는, 지구라는 공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땅이 없으면, 환경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리학이라는 학문, 그냥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그냥 과목이었다. 또는 길찾기 정도를 넘어가지고 그 땅과 인간, 그 지표 공간과 인간, 환경과 인간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데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리학이라 그러는 것은 환경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특히 지금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조차도 가난하게 살기 싫습니다. 저도 뭐 자가용 몰고 다니고 뭐 가끔가다 일회용품도 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뭐 3% 머리 감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난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지표 공간 환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리면은 돈이 얼마가 되든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든 뭐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든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모쪼록이면은 그 환경 문제 눈앞에 돈벌이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건 정말로 제가 절실히 당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비정규직 문제, 뭐 취업난 문제, 뭐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자본주의하고 연관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주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자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어하는 탓,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뭐 강아지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과 아이 낳기를 소홀히 하는 탓, 뭐 더 심하면은 남자 탓, 여자 탓, 뭐 좌파 탓, 우파 탓 이런 식의 굉장히 비생산적이면서도 본질을 못 찌르는 그러면서 그 개인의 발전, 개인의 행복, 사회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백희무익한 그런 논쟁밖에 벌어지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당연히 쉬운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하면은 사실 저부터도 당장 눈앞에 돈벌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상의 것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히 우리 경제가 단순히 그냥 이제 그 표면적인 것 이념적인 것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공부도 할 필요성도 많이 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은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라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또 다른 축인 금융, 신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거리 무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형성, 발전을 이해하려면은 지리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 어떤 그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불균형 발전 문제, 뭐 지방 소멸 문제, 극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또 지리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벌이 문제, 뭐 불평등 문제, 뭐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이 많아서 뭐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지방화 소멸 문제,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근대화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통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읽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신다면은 저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